그린지방이 오디오북 39의 도연은 27층 회의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흔들렸다. 아니, 흔들리는 건 그의 시야였다. 박도연 차장,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마치 수중에서 들리는 것처럼 먹먹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을 쉬려고 입을 벌렸지만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 회의실 천장에 형광등이 회전하기 시작했고 그의 무릎이 꺾였다. 누가 119 불러요!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에요. 계속 이렇게 생활하시면 다음번엔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답은 없었다. 다만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회사 휴대폰과 읽지 않은 메시지 347개뿐이었다. 사흘 뒤 도연은 경상북도 울진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인사팀에 3개월 휴직계를 제출한 뒤였다. 상사는 못마땅한 얼굴로 도장을 찍어줬지만 도연은 더 이상 그들의 표정을 읽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버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다. 고층 빌딩이 아파트로, 아파트가 논밭으로, 논밭이 산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다가 보였다. 푸른 수평선이 끝없이 펼쳐진 동해. 11월의 바다는 차갑고 거칠었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냈다. 정막의 집이라는 이름의 명상센터는 해안도로 끝자락 절벽 위에 홀로 서 있었다. 낡은 한옥 형태의 건물이었지만 곳곳에 현대적인 시설이 더해져 있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이곳이 완전한 디지털 디톡스 시설이라는 것이었다. 입소 시 모든 전자기기를 맡겨야 했다. 휴대폰, 노트북, 심지어 스마트워치까지. 센터 곳곳에 전자파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은 오직 주 1회 유선 전화로만 가능했다. 박도연님 맞으시죠? 입구에서 한 중년 남자가 그를 맞았다. 센터장인 강우진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바다를 마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짐을 맡기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규칙은 간단합니다. 하루 3끼 식사는 공동식당에서 그 외의 시간은 자유입니다. 단, 다른 참가자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이곳은 침묵의 공간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가 배정받은 방은 사무실. 문을 열자 최소한의 가구만 놓인 공간이 나타났다. 싱글 침대, 작은 책상, 옷장 하나. 창문 너머로는 끝없는 바다가 보였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귀에 익숙했던 도시의 소음, 자동차 경적, 지하철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이 모두 사라졌다. 남은 건 오직 파도 소리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머릿속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첫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다. 소음이 없자 오히려 머릿속이 더 시끄러웠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튀어나왔다. 5년 전 승진 탈락, 3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지난달 상사에게 들었던 모욕, 여제 받은 실적 경고. 왜 항상 부족한 거야? 왜 남들처럼 못하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의 목소리만 허공에 흩어졌다. 새벽 3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은 아찔했다. 한 발만 내디디면 모든 게 틈날 것 같았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걷고 있었다. 새벽 3시에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불빛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다만 그의 방문 앞에 작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찾는 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글씨는 여자의 필체였다. 누가 남긴 걸까? 도연은 복도를 따라 걸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센터는 완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왔다. 이상하게도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이틀째 아침, 식당에서 그는 다른 참가자들을 보았다. 총 5명.
모두 조용히 식사를 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침묵의 규칙. 하지만 한 여자가 도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에 낡은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필름 카메라였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흔치 않은 물건. 그녀는 도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 같은 것이 어려 있었다. 식사를 마친 도연은 센터장 강우진을 찾아갔다. 저 어젯밤에 누가 제 방문 앞에 쪽지를 두고 갔는데요. 강우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곳은 침묵 수행센터입니다. 참가자 간 접촉은 금지입니다.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분명히 박도연님, 이곳에 오는 분들은 모두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때로는 환각이나 환청을 경험하기도 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주머니 속 쪽지는 분명히 실제했다. 사흘째, 그는 해안도로를 걷기 시작했다. 센터에서 3km 떨어진 곳에 작은 등대가 있었다. 폐등되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지키고 있었다. 등대로 가는 길에서 그는 다시 그녀를 보았다. 단발머리 여자.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카메라로 하늘을 찍고 있었다. 위험해 보였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할 거리였다. 도연은 다가갔다. 조심하세요. 그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다. 괜찮아요. 저는 이곳을 잘 알아요. 목소리가 들렸다. 침묵의 규칙을 어긴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센터장이나 직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 오셨죠? 그녀가 물었다. 네, 며칠 됐어요. 저는 윤지예요. 벌써 한 달째 있어요. 한 달이나요? 긴 시간이네요.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도연을 향했다. 찍어도 될까요? 왜요? 당신 눈에 뭔가 보여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찰칵. 셔터 소리가 바다 위로 퍼졌다. 윤지와의 만남 이후 도연의 일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 3시, 그들은 암묵적으로 등대에서 만났다. 침묵의 규칙을 어기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도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윤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도연에게 필름 사진을 보여줬다. 그녀가 지난 한 달 동안 찍은 사진들. 바다, 하늘, 구름, 갈매기, 그리고 사람들. 센터의 참가자들. 모두 뒷모습이었다. 그들의 외로움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 사진을 찍어요? 도연이 물었다. 사라지기 전에 남겨주고 싶어서요. 무엇이요? 순간들, 감정들, 존재했다는 증거. 그녀의 대답은 수수께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윤지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여기 온 거예요? 윤지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파도 소리만 그들 사이를 채웠다. 저는 누군가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죠. 가족인가요? 비슷해요. 제 자신의 일부 같은 사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용서받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요? 저 자신에게요. 일주일이 지났다. 도연은 매일 노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의미 없는 단어들이었다. 불안, 실패, 고독, 후회. 하지만 점차 문장이 되었다. 나는 불안할 때만 살아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불안하지 않을 순 없을까?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성공은 그저 다음 불안의 시작이었다. 나는 언제부터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 걸까? 글을 쓰면서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존재의 증명. 그것이 그를 죽이고 있었다. 윤지는 그의 노트를 읽고 말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인정이 필요한가요? 당신 스스로는 당신을 인정하나요? 질문은 날카로웠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열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도연은 오후 3시에 등대로 갔지만 윤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그는 센터로 돌아가 강우진을 찾았다. 센터장님, 윤지라는 분 보셨어요? 강우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윤지요? 누구죠? 단발머리 여자분이요. 필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박도연님, 지금 이곳 참가자는 당신 포함해서 총 4명입니다. 모두 남자분들이에요. 도연의 심장이 멎었다. 무슨 소리세요? 분명히 여자 참가자가 있었어요. 식당에서도 봤고 매일 등대에서 만났어요. 강우진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박도연님, 혹시 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정신과 약물. 아니요. 그럼 잠시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사무실에서 강우진은 참가자 명단을 보여줬다. 정말로 4명뿐이었다. 그리고 지난 3개월간의 참가자 명단도 확인했다. 윤지라는 이름은 없었다. 제가 미친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닙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때때로 마음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년이 실제했어요. 제 사진도 찍었고 대화도 나눴어요. 강우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그분이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과 닮았나요? 도연은 얼어붙었다. 그제야 떠올랐다. 윤지의 얼굴, 그 슬픈 미소, 3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수진과 닮아 있었다. 수진은 떠나기 전 말했다. 당신은 일밖에 몰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걸 성과로만 평가하잖아. 나는 당신의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녀를 떠나보낸 뒤 도연은 더 깊이 일에 빠졌다.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느끼는 법을 잊어버렸다. 가서 좀 쉬세요. 강호진이 말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죠. 도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그는 침대에 쓰러졌다. 그런데 그때 책상 위에 낯선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다. 윤지의 필름 카메라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낡은 올림푸스 필름 카메라. 무게감이 실제했다. 환각이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 뒷부분을 열었다. 필름이 들어있었다. 이미 절반쯤 촬영된 상태. 그는 조심스럽게 필름을 꺼냈다. 센터에는 암실이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과거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 활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즉석 현상은 불가능했지만 마을에 가면 오래된 사진관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그는 강우진에게 외출 허가를 요청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우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결국 허락했다. 저녁 6시까지 돌아오세요. 도연은 버스를 타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했다. 30분 거리의 작은 어촌 마을. 그곳에 추억 사진관이라는 낡은 간판에 사진관이 있었다. 주인은 70대 노인이었다. 필름 현상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찾나. 이틀 걸립니다. 급합니다. 오늘 안에 할 수 있나요? 추가 비용이 들어요. 상관없습니다. 노인은 필름을 받아들고 암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사진관 밖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다. 오후 4시. 노인이 나왔다. 손에 사진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상한 필름이네요. 왜요? 직접 보세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꺼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 윤지가 있었다. 등대 앞에서 미소 짓는 그녀. 실제했다. 환각이 아니었다. 두 번째 사진, 해변을 걷는 윤지의 뒷모습. 세 번째 사진, 절벽 끝에 서 있는 윤지, 위태로운 자세. 네 번째 사진, 도현과 윤지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누가 찍은 걸까? 다섯 번째 사진, 윤지가 바다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그녀의 형체가 흐릿하다. 여섯 번째 사진, 비어있는 등대. 윤지는 없다. 일곱 번째 사진, 도연 혼자 등대에 서 있다. 외로운 뒷모습. 도연은 손이 떨렸다. 사진들의 순서가 이상했다. 마치 시간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그는 얼어붙었다. 사진 속에는 신문 기사가 찍혀 있었다. 3년 전 기사. 지역 작가 박윤지 씨,
해안절벽에서 추락사. 기사 옆에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윤지였다. 그가 만났던 그 여자. 기사 내용은 이랬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진작가 박윤지 씨. 지난 18일 오후 울진군 해안절벽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사고사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 측은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도연은 사진을 떨어뜨렸다.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도연은 미친 듯이 센터로 달려갔다. 버스가 너무 느렸다.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센터로 향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강호준이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도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센터장님, 3년 전 여기서 여자가 죽었죠. 박윤지라는 사람. 강우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녀를 봤어요. 지난 열흘 동안.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네요. 사무실에서 강우진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박윤지 씨는 이곳 센터의 첫 번째 참가자였습니다. 3년 전 이 센터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했지만 업계의 경쟁과 비평에 시달렸죠. 그녀는 이곳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좋아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우진은 말을 멈췄다. 퇴소 전날 밤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절벽 아래에서 그녀를 발견했죠. 유서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카메라가 절벽 위에 남겨져 있었어요. 필름 전부를 찍은 채로. 그 필름은 어떻게 됐어요? 현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강호진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봉투를 꺼냈다. 보세요. 도연은 사진들을 펼쳤다. 그리고 경악했다. 사진 속에는 윤지가 없었다. 오직 풍경만 있었다. 바다, 하늘, 등대. 하지만 어떤 사진에는 흐릿한 형체가 있었다. 마치 유령처럼. 그녀는 자신을 찍었던 것 같아요. 타이머를 이용해서. 하지만 필름이 손상되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이미 사라지고 있었던 건지 모릅니다. 도연은 손에 들고 온 사진들을 펼쳤다. 윤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사진들. 이건 제가 오늘 현상한 거예요. 같은 카메라, 같은 필름으로. 강우진은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실제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파도 소리만이 창문에 두드렸다. 박도현님, 당신도 그녀처럼 경계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계요. 살아있음과 사라짐의 경계. 그녀를 만난 건 당신이 그녀와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도연은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서울에서 느꼈던 공허함, 27층 창문 앞에 섰을 때의 유혹, 숨이 막혔던 순간들. 그는 이미 반쯤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다. 윤지의 카메라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빛 아래 바다가 검게 빛났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 같았다. 새벽 3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숨을 죽였다. 발소리는 그의 문 앞에서 멈췄다. 노크 소리. 한 번, 두 번, 세 번.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하지만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있었다. 맨발의 자국. 등대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는 재킷을 걸치고 센터를 빠져나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뺨을 때렸다. 발자국을 따라 해안도로를 걸었다. 달빛만이 길을 비췄다. 등대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거기 서 있었다. 윤지였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절벽 끝에 서 있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지! 도연이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윤지, 위험해! 그는 뛰어갔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가갈수록 그녀의 형체는 흐릿해졌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오지 마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다. 더 이상 가까이 오면 당신도 넘어올지 몰라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죽었잖아요. 3년 전에. 그녀는 천천히 돌아봤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알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당신은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선택할 시간이 없었어요. 도현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저를 불렀어요.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의 절망이 저를 이곳으로 불렀어요. 경계에 선 사람들은 서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요? 그녀의 질문이 날카로웠다. 그럼 왜 27층 창문 앞에 섰나요? 왜 숨 쉬는 게 고통스러웠나요? 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려웠나요?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실사해였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쉬고 싶었어요. 계속 달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윤지가 미소 지었다. 모두가 제 사진을 평가했어요. 좋다, 나쁘다, 팔린다, 안 팔린다. 저는 점점 작품이 아니라 상품이 되어갔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 자신을 찾으려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사라진 뒤였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윤지의 형체는 더욱 흐릿해졌다. 도연 씨, 저는 당신에게 제가 하지 못한 선택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슨 선택이요? 돌아가는 것. 다시 살아보는 것. 불완전하더라도 불안하더라도 그래도 계속 숨 쉬는 것.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도현을 향했다. 그 카메라는 그가 들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마지막 한 장을 찍을게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밝은 빛이 터졌다. 도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윤지는 사라져 있었다. 다만 절벽 끝에 그녀의 카메라만 남아 있었다. 오래된 낡은 올림푸스. 도현은 카메라를 집어들었다. 필름 카운터를 확인했다. 36. 필름이 끝까지 찍혔다. 그는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센터로 돌아왔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도현은 다시 마을의 사신관을 찾았다. 손에 윤지의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그를 기억했다. 또 왔네요. 같은 카메라? 네, 마지막 필름이에요. 이틀 걸립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노인은 필름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왜요? 이 필름 이미 현상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또 촬영이 되어 있나요? 이중 노출인가? 그냥 현상해 주시면 돼요. 노인은 의아의 표정으로 암실로 들어갔다. 이틀 후 도현은 사진을 받았다. 손이 떨졌다. 이번에는 무엇이 찍혀 있을까? 첫 번째 사진. 3년 전 윤지가 찍었을 풍경. 바다와 하늘. 하지만 그 위에 겹쳐져 있는 또 다른 이미지. 도현이 등대에 서 있는 모습. 이중 노출. 두 번째 사진. 윤지의 뒷모습과 도현의 앞모습이 겹쳐 있다. 마치 서로를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세 번째 사진. 절벽 끝. 두 개의 그림자. 하나는 선명하고 하나는 흐릿하다. 네 번째 사진. 일출.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 다섯 번째부터는 모두 도현의 사진이었다. 센터에서 걷는 모습, 노트에 글을 쓰는 모습, 바다를 바라보는 모습. 누가 찍었을까? 윤지였을까? 아니면 도현 자신이었을까? 마지막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도현은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에 도현이 웃고 있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신의 미소.
그 옆에 흐릿하게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게 윤지의 형체가 있었다. 그녀도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었다. 계속 사라져서 고마워요. 한 달이 지나고 도현은 서울로 돌아왔다. 지하철 2호선, 출근 시간.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숨이 막히지 않았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빨리 뛰었다. 불안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그 불안을 인정했다. 그래, 나는 불안해. 하지만 괜찮아. 불안한 채로도 살 수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27층에 올라갔다. 회의실 유리창 앞에 섰다. 아래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다. 예전에는 이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는 가방에서 윤지의 카메라를 꺼냈다. 새 필름을 장전했다. 그리고 창밖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저 풍경 속에도 누군가는 살고 있겠지.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나처럼 버티고 있겠지. 상사가 그를 불렀다. 박 차장, 복귀한 거 환영해요. 프로젝트 하나 맡아줄 수 있어요? 네, 할게요. 하지만 정시에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상사는 당황했지만 도연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다. 단호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도연은 칼퇴근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썼다. 오늘 나는 살아있었다. 불안했지만, 화났지만, 외로웠지만, 그래도 살아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면접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25쯤 되어 보였다.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녀가 친구에게 말했다. 도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을 자신도 수없이 했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스펙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스펙 없이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스펙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않는 것. 그게 중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하나만 조언해도 될까요? 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펙이 아니라 당신이 왜 그 일을 하고 싶은지예요. 진심이 있으면 통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너무 심해요. 맞아요. 세상은 불공평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가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필요했어요. 도연은 미소 지으며 카페를 나섰다. 6개월 후 도연은 다시 울진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휴직이 아니라 휴가였다. 정막의 집 앞에 섰을 때 강호진이 반갑게 맞아줬다. 돌아오셨네요. 네, 다시 오고 싶었어요. 많이 좋아 보이세요. 좋아졌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완전히 좋아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니까요. 도연은 사무실이 아니라 다른 방을 배정받았다.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등대로 갔다.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반복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윤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윤지의 희미한 미소. 윤지 씨, 나는 계속 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불안하고 가끔은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어 바다를 향했다. 새 필름에 찍는 첫 번째 사진. 찰칵. 이 사진들은 당신처럼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저녁, 그는 센터 식당에서 새로운 참가자들을 보았다. 모두 지쳐 보였다. 모두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온 사람들. 그중 한 남자가 특히 눈에 들어왔다. 30 후반, 무표정한 얼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연은 침묵의 규칙을 알면서도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테이블에 쪽지 하나를 놓았다.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찾는 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3년 전 윤지가 남긴 그 문장. 남자는 쪽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도연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받은 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줄 차례라는 것을. 1년 후,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하지만 도망친 게 아니었다.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다. 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저녁 6시면 퇴근했다. 주말에는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 그는 윤지의 사진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경계에 선 사람들. 자신이 찍은 사진과 윤지가 남긴 사진을 함께 전시했다. 전시회 첫날 한 여자가 찾아왔다. 50대 중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윤지의 사진 앞에 섰다. 제 딸이에요. 윤지가 제 딸이에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윤지 씨의 어머니신가요? 네, 딸이 떠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딸의 사진을 보게 될 줄은. 윤지 씨는 저를 살렸어요. 네? 제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그녀가 빛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딸이 헛되이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전시회는 한 달 동안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다. 한 청년이 도연에게 물었다. 저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힘든데도? 도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할 수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불어내도 그래도 계속 숨 쉴 수 있어요.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힘들죠.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같이 버티고 있어요. 청년은 울었다. 도연은 그가 다 울 때까지 옆에 있어줬다. 지금 도연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있다. 출근길,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하다. 창문에 비친 얼굴을 본다. 39, 이제 곧 40. 주름이 늘었고 흰머리도 보인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3년 전과 다르다. 그는 미소 짓는다. 작지만 진짜 미소. 가방 속에는 윤지의 카메라가 들어있다. 그는 오늘도 무언가를 찍을 것이다. 일상의 순간들을,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옆자리 청년이 면접 준비를 하고 있다. 긴장한 얼굴. 도연은 조용히 말을 건다. 첫 면접이세요? 네, 떨어질까봐 무섭네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진짜 끝은 포기하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인다. 지하철이 역에 도착한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내리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창문에 비친 자신을 본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불완전하지만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를 반복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숨쉰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다.